열린 토론.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모두 인정됐고 논란이 되었던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문제도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의미와 파장 살펴보고 이제 공식화된 조기 대선 여야의 셈법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분은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먼저 박명호 교수부터요. 상당히 단순 명쾌하게 또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들었고 봐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요약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편 의아했던 느낌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물론 언제 꼭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나 시한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억측과 해석과 뭐 밭글이라는 이름으로 등등등등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더 나가보게 되면 어떤 그 임계점이 통과되기를 흐름을 좀 헌재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던 게 아닌가 하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요? 네, 이제 이 탄핵 선고 나기 전까지 굉장히 의견들이나 설 같은 게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뭐 8대 0이다라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었고, 오히려 뭐 5대 3 상황이다, 아니면 4대 4도 나올 수 있다, 이 인용과 기각이 그런 논쟁이 분분해서 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박하거나 혹은 이제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의 5가지 이 쟁점들 사유들 외에도 거기서 파생된 자잘한 뭐 논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이제 뭐 계엄이 단시간에 끝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해제됐다고 해도 뭐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일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보다 일방적으로 끝난 탄핵 심판이
심판이 아니었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끝난 탄핵 심판이었다. 기자의 시각은 어땠는지 또 많이 궁금합니다. 가구신 기자. 네, 사실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원래 인용 쪽 의견이 초반에 압도적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소위 말하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밭글이라든가 관련 정보 같은 것들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데 뭔가 내용에 뭔가 약간 자꾸 이제 그 4대4라든가 5대3 대드락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말에 좀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판결문이 이번에 깔끔하게 나오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좀 정무적으로 세심하게 고려해가지고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다 같이 지켜보면서 생중계로 보게 되었고 또 헌법재판소 앞에 있었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국회 소통관에서 본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막 갈려가지고 오히려 이 탄핵 심판 선고가 갈등을 더 부추기거나 시민사회 간에 뭔가 좀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게 되어서 더 잘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네. 이성택 기자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 탄핵 심판 결과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더 늦게 나오면서 이게 혹시 저기 좀 갈리는 거 아닌가 재판관들 사이에 그런 저기 관측들이 많아서 뭐 8대 0이냐 5대 3이냐 4대 4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렇기도 하고 뭐 헌법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8명 전원 일치 결정이 나왔고 늦어진 시점 관련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게 또 그 정무적인 판단 사의 재보궐선거를 감안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잠깐은 했는데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전원일치 인용은 나왔습니다. 8명 재판관이 결과는 똑같았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 유튜브들의 또 발언도 그렇고 또 일부 보도에서 기자들의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뭐 4대4 예측이 나왔던 거는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일단 시간이 많이 예상보다 기대보다 지체되면서 이 왜 그런 것이냐를 두고 아마 분석하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대체로 지금 8분의 그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대체로 분류를 해왔잖아요. 몇 대 몇, 그다음에 가운데쯤 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느 쪽에 한 2-3분 또는 3-4분의 향배가 중요한 걸로 봐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지체라는 표현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유달리 지금 탄핵 사례가 많았던 경우에 해당이 되고 앞선 2번의 사례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이게 늦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에 2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늦어진 것에 따른 또 이거는 앞서 2 사례하고는 좀 달리 그 대상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좀 네.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지금 이제는 모든 게 다 억측이고 그 해석이고 자신의 어떤 입장에 따른 기대가 섞인 예상이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헌재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앞으로 취재나 후문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결론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노무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달랐다는 말씀인데요. 이승택 기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되고 또
대통령 예우는 탄핵당한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관저 관련해서요. 관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집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 이틀 정도 통상 정리할 시간은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하기로는 이번 주 주말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원래 그 현직 시절에 받던 연봉의 한 95%를 연금으로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받고 또 이제 뭐 비서관과 운전기사까지 해서 4명을 둘 수가 있고 이제 본인과 가족의 병원 치료, 교통통신 사무실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전들이 주어지는데요. 네. 그 전부 이제 이게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은.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남는 건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소 이제 퇴임 후 5년간 경호는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신 기자,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의 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짧습니다. 이걸 어떻게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뭐 준비해뒀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근데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이제 뭐 여당도 제가 출입하고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겉으로는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용을 좀 예상한 인사들이 좀 있는 반면에 용산은 정말로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도 직무에 복귀하는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는 준비를 했지만 인용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대통령직이 박탈되는 이 파면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미처 안 됐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메시지가 좀 분량에 비해서 나오는데 시간도 조금 걸린 편이었고요. 실제로 메시지의 이제 톤을 보게 되면은 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지칭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일반 국민 전체가 아니라 본인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읽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결국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인용된 데 대한 이제 미안함으로 해석이 되고 마지막에 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좀 보수 성향의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한테 그냥 뒤에 질문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여쭤볼게요.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별다른 충돌 사항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일단, 오히려 예. 훨씬 더 대치나 또 긴장감은 8년 전보다 더 높았는데 말입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 1월달에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는 이번 탄핵 심판 이후에 굉장히 큰 충돌이 있을 걸로 이제 우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서울 안국역 인근에는 또 경찰이 뭐 며칠 전부터 굉장한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도 너무 이제 충돌 없이 지나간 게 아닌가 다행인 일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나 생각을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유산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내려오는 이 견고한 그 지지층을 안고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나왔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진영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보수 진영에 갖고 있는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견고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좀 이 국면이 빠르게 전환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뭐 세계로 교회라든지 이런 소년보 목사 이런 분들도 네. 오늘 이제 탄핵 승복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이브 코리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확히는 민주당은 아니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네. 것으로 다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택 기자, 각 당 반응도 궁금합니다. 권영수 비대위원장은 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승복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양당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자세를 낮췄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며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건 이제 그동안 보수 분열을 좀 막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반대 세력에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민심하고 좀 멀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런 거를 좀 만회해 보려는 뭐 그런 시도로 좀 풀이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도부가 아닌 이제 그 친윤석열계라고 분류되는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패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포자기성 발언도 있었고 뭐 또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좀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탄핵 찬성자들을 공론화해야 된다. 이런 분노 섞인 발언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강우정 기자, 야당 반응, 특히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과도 요구를 했고 또 승복하라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 지도부에서 분명히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항상 그 톤이 좀 미묘했던 게 있었고 또 지도부가 승복하겠다고 한 것과 실제 의원들이 거기에 따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헌재 판결에 좀 따르라 이렇게 좀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성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좀 해석을 해보자면 진짜 대한민국이라 하면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식견을 가진 지도자는 본인이다라는 이제 뉘앙스 좀 내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두고 차후 이제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뭐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물밑 작업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다루더라고. 박 교수님,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물러났었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평가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뒤따르죠. 어찌되었든 정치적 책임의 일부를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고 그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수용과 사과의 메시지 안에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60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확실한 책임지는 모습은 사퇴가 되겠죠. 지도부 전원 사퇴가 정답일 텐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는 역시 인사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 지도부의 거취가 일단 첫 번째 시험대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사과와 수용의 메시지 이후에 첫 조치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동안 뭐 공개적으로는 못했다 하더라도 제 짐작으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권영세 지도부가 그 일부 의원들의 좀 그 극단적인 또는 그 이런 그 모습들로부터 조금은 이제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거리를 유지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좀 받을 만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첫 번째로 다음 주 초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수 대표.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 선고에 대해서는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헌재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선을 긋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선을 긋고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향후 이제 당권 도전을 위한 어떤 행보를 걷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패족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 총선 이후에 우리 당이 변화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당 대표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전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탄핵 반대 집회 나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 긋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내에서도 이제 약간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들이 향후에 어떤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좀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짐작이 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탄핵 정국에 있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또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이 전당대회와 어떻게 이제 좀 순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또 당권 레이스도 또 이제 병행해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승택 기자. 예.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보면은 탄핵 사유가 됐던 것이 5가지입니다. 예. 그래도 어느 하나 정도는 좀 부분적으로라도 수용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인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5가지를 했던 이유 중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그리고 이게 그 회기가 넘어가지고 한 회기 안에 동일한 안건을 또 냈다 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를 이런 부분들은 논란을 뭐 이렇게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통상적인 판례와 그 관례에 비춰가지고 그 국회 운영 관례에 비춰서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 탄핵을 없던 일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강우신 기자. 네.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보면서 가장 시선이 집중됐던 부분은 바로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이제 정언이 오염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대로 또 받아들였거든요. 이익을 홍장원 전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정언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제 뭐 홍장은 전 차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요한 증인들의 발언이 워낙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한테 불리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반박하기보다는 그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짰던 판단은 오염된 증언이다. 민주당과 뭔가 결탁을 하고 뭔가 민주당으로부터 뭔가 약속받아가지고 저렇게 오염된 증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지켜보는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되묻기도 하고 그 이제 심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과연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략을 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영상을 나중에 뉴스나 이런 걸로 지켜볼 밖에 있는 지지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사실상 뭔가 일단 변호인단 측의 전략적인 미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지금 민주당하고 결탁했으니까 이 증언을 배척해야 되라고 할 만한 뭔가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드리지 못하면서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신뢰도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밖에서 여론몰이를 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아스팔트에 있는 지지층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 전에 승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만약에 그럴 경우 인용이 나오면 내란죄까지 포함된 선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형사재판이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또 수사가 있는 경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뭐 이제 형사 재판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미 오늘 탄핵 심판 선고로 대세가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큰 방향이 일단 확정이 됐고 따라서 우리가 그 탄핵 소추 가결 직후에 5개 기관이었나요? 그 경찰, 검찰 뭐 등등등등 그 대대적인 그 내란 관련 수사를 했던 것처럼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와 그 온갖 또 이 그 추문과 구문들이 난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찌되었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써 그 꿈 같았을 3년의 시간을 스스로 마감한 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법의 엄정한 심판대에 서는 일만 남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라고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방음막이 거치면서 더 위기에 노출되기가 십상이다. 이동수 대표. 그런데 네.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또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자, 네. 또 엄격하게 적용하자 이런 의견이 이제 오늘 판결문에서 2대2로 엇갈렸다고 하는데 네.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좀 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전문 법칙이라는 게 일단 전문이라는 게 전에 들은 것들, 뭐 이제 그 전에 들은 것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 뭐 전에 들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증거 능력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영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이 조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정지돼 있는 그 대통령의 어떤 직무가 정지돼 있는 동안 국가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전문 법칙을 예외적으로 넓게 인정하자, 요건을 좀 완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김영두,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건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번 탄핵 심판에서 대체적으로 다 재판관들이 뭐 이견이 갈리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만 좀 여기 2대2로 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이거는 아마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한쪽은 신속성에 좀 우선을 두는 판단인 거고, 다른 한쪽은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선하는 판단인 건데, 결국 두 개가 다 함께 가야 되겠죠. 어느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이 희생당하는 건 아니어야 되겠지만 어느 경우에 어떤 것이 좀 더 상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나뉜 것이 아닌가. 양쪽 다 사실은 적절하고 맞는 이야기를 주장을 한 셈인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면 이번 경우에는 결국은 신속성 쪽에 이제 판단을 좀 더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절차의 공정성 이야기도 계속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성택 기자, 현재의 선고 내용을 보면은 야당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만 야당 주도의 국회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도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크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문을 보면은 야당의 그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일침을 놓는 듯한 이런 문구가 그 소개가 돼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면은 그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여러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했는지 판단하는 대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이 될 수가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핵심 쟁점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분이 왜 들어있었는지라는 해석들이 분분한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를 이 정도 참작할 수 있다. 이분이 뭐 개인적인 뭐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몰려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복을 좀 이끌어내고 이제 그 국민 통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모하는 차원이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동수 대표, 네. 아무리 야당이 그렇게 줄탄핵과 또 줄특검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이유는 못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금 정치적 해석 내용이 이번 판결문에 들어 있어요. 네. 야당 주도의 국회 권력 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헌재가 야당의 이 입법 폭주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 문화, 네. 사실 법적 영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는 이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거였지만은 또 이제 우리 정치권 전반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가 있었고, 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야당이 독단적으로 감액 의결을 해버리고, 또 이제 법률안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일들이 사실 이 대립들이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입장, 의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정부와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오늘 있었는데요. 전 결국에 지금의 정치 상황은 이제 좀 이쯤에서 끝내자라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이 판결문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읽어내려간 내용들은 그다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한 21분 정도를 읽고 난 다음에 22분, 11시 22분입니다. 시간이 접어들면서 바로 이제 파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는 8명의 재판관이 다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문의 내용에 방금 전에 이동수 대표가 이야기한 이런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왜일까요? 뭐 정치적 사법재판이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성격을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번 사태는 계엄과 탄핵 또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실패, 리더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데 딱 5대5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이고 야당도 절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됐던 야당 부분도 좀 지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정도의 책임을 가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근본적인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오늘 그다지 8년 전과 비교해 보면 큰 물리적 충돌은 보이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또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포 비상이 내려졌던 것은 경찰에 발령하는 이제 그 신호입니다. 비상 신호인데 가포 비상이 오후 6시부터는 가포 비상은 해제됐고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서울 지역은 어로 비상으로 완화된 상황인데 내일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서는 뭐 20만 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찰이 소위 말하는 진공작전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다르게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일단 경상자가 2명 나온 것 외에는 특별하게 뭐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서 체포가 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는 이제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내려치려고 했던 한 명이 이제 체포된 것 말고는 특별하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경찰의 작전도 유효했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 진영에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뛰어나가고 막 물리적으로 막 충돌을 유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허탈해하고 포기하고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뭔가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쟁점 따라 막 사안마다 판단이 달랐고 이런 게 아니라 워낙 깔끔하고 이제 원사이드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뭔가 이거에 불복하고 반박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워낙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던 뭐 세이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는 식으로 얘기가 됐지만 또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투쟁 뭐 상당한 사람들이 모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들이 과연 꾸준하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동력을 가지고 유지가 될 것인가 그래서 대선 국면까지 끌고 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약간 물음표로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네. 경찰이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력도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이승택 기자, 이번에는 유독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8년 전과 비교해 볼 때는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을 했습니다. 주목하고 또 평가도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리기도 하고. 예, 그렇죠.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향후에도 할 것 같거든요. 예. 뭔가 조치가 취해집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공개된 건 없고요. 다행히 오늘 이 시간까지는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8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면서 특정 재판관에 대한 이렇게 공격이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력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를 해서 헌법재판소를 뭐 가루로 만들자,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 이런 뭐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 문영배 그 소장 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18일로 임기가 이제 마치거든요. 임기 이후 경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퇴임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은 잘 안 되지만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방송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KBS 열린 토론이 법학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선고를 앞두고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왜 10시가 아니라 선고 시간이 11시일까? 또 일반인 방청객을 허용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인용 기각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일부 지라시에서 나도는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맞아떨어졌어요. 이동수 대표, 이런 부분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면 그걸 못 받으셨군요. 10시면은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면은 기각, 네. 11시 하면 인용. 일반인 방청객을 허용하는 걸 보니까 인용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이번에 보면서 그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제 탄핵 심판 선고할 거다, 이게 이제 3월 초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의 판단 그리고 본인들의 시간대로 그냥 일정을 걸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그냥 뭐 이런저런 해석 붙여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논란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 시간에 따라서 뭐 파면될 거다 아닐 거다, 이거는 좀 이게 주변 사람들, 호사가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서열이 붙어진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교수님은 정치학자시잖아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되는 부분인데,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8대 0일 것이다, 4대 4일 것이다, 자신만의 근거를 가지고 나누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근거의 포인트가 서로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면 실체적인 진실에 좀 더 우선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절차상의 그 공정성이나 적법성을 우선해서 판단하느냐에 좀 갈리는 것 같고, 법학자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어디를 더 우선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결정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국 헌재 이번 선고문에서 뒷부분에 가면 이 파면에 따른 이익이 어떤 게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거에서 선택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 경우에는 실체 자체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그 이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을 놓고 절차상의 일부 흠결이나 또는 논란이나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갖고 그 포커스를 둔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할 이야기를 되게 길게 그 오래 좀 어렵게 끌고 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상과 기대보다 이게 늦어지니까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를 다 드러내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하고도 맞춰가지고 이거를 그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까지 연결돼서, 그게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인데도 전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4대4 얘기 나온 것도 사후적 해석인 거잖아요. 이게 네.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4대4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5대3, 그래서 이제 뭐 교착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4대4 얘기가 나온 게 이번 주 초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4대4론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게 왜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은 다 이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5대3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뭐 문영배 그 소장 권한대행이 이걸 뭉개고 있었는데, 이제 헌재가 이 선고일을 딱 발표를 하니까는 이거 결정이 났구나, 그럼 4대4구나라고 사후에야 이렇게 좀 해석을 덧붙인 결과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택 기자, 예. 헌법재판관의 경우 관련돼서 추가로 전해줄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 경우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이제 지금도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1대1로 좀 이렇게 경호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자택 근처 순찰도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경찰이 판단하기에 안전이 확보됐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쭉 계속 경호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퇴임하더라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강우신 기자, 네. 이젠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일을 최대한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6월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선거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거일을 50일 남겨두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산을 하게 되면은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해서 공포를 하고 그 선거일은 아마도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화요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오늘 한덕수 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하고 통화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선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내부적으로 변수로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거는 6월 3일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학력평가원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대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게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 조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탄핵 이후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이 물리적으로 짧습니다. 60일 이내에 어차피 경선도 해야 되고 선거하고 또 본선 치르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최대한 미루는 게 맞아서 6월 3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거가 보통 수요일 아닌가요? 이 재보궐선거도 수요일인데 대선 날짜는 화요일로 잡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4월 4일이 오늘이고 여기서 60일로 했을 때 최대한 미뤘을 때가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모의고사 일정 같은 걸 고려해서 약간 땡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전주 뭐 이제 수요일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5월 24일이나 25일 설이 있기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대체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또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 이제 파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지고 국민의힘에는 좀 불리해지는 국면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오늘 시점에서는 뭐 누가 봐도 책임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보궐 대통령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구로구청장인가요? 후보 안 냈듯이 후보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도 2심까지만 마쳤고 또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법원 판단이 그 전에 내려질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는 여기는 아마 그 대권의 가도가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이제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쟁점으로 이번 조기 대선의 쟁점이 일단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의도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이재명 대표가 곧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장직 사퇴 소식도 뭐 다음 주가 될 거다 이런 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동수 대표는 기본적인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유력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맞설 만한 뭐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뭐 오세훈 서울시장, 혹은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이 국민의힘의 향후 경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대선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야당부터 가볼까요? 민주당입니다. 이성택 기자. 예.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가타부타는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누군가가 민주당 내에서 등장을 할까요? 이제 그 등장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 기간을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경선 기간을 좀 길게 설정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이제 선대위에서는 하게 될 일이지만,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경선 기간을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흥행엔 도움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짧게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경선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이 경우에는 비명계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관식 아니냐, 이런 요식 행위에 내가 들러리로 나설 수 없다, 사실상 불참하면서 일종의 보이콧을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형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경선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여러 그 비명계 잠룡들이 경선에 참여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명계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감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박 교수님, 일단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당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동시에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은 탈당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탈당이든 출당이든 뭐 형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건 말씀하신 이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결국 결론을 한번 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를 일단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우신 기자. 네. 이 정확하게 사퇴 일자가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또 추가 소식도 들려왔는데, 일단은 대선 출마에 이 가장 먼저 선언을 하는 인물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이 이전부터 준비를 오래 해왔었고 뭐 본인도 빨리 나서서 몸을 푸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요. 아마 홍 시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에 두각을 내고 있는 건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텝에 맞춰가지고 대선 모드로 바뀐다고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구시장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왜 졌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당심에서 졌기 때문에, 민심에서 이겼음에도 경선에서 패배한 거구나. 그럼 당심을 잡기 위해서는 당 지지층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시장으로서 지지층을 다 잡아야겠다라고 내려갔던 거거든요. 이미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 인사였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대구시장직을 던지겠다고는 사실 경선은 시장직 유지하고 하고 나서 본선에 올라갔을 때 던져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뉘앙스로도 풀이가 됩니다. 네, 이성택 기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또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인데 추가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을까? 일각에서는 10명 이상, 많으면 15명까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분들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안철수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또 나올 추격할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현직 지자체장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외에도 이철우 경북지사나
아니면은 저기 김태흠 이제 충남지사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유정복 인천시장도 상당히 이제 그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 그 원내에서는 안철수 의원 외에도 뭐 나경원 의원이랄지 뭐 김기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들도 대권에 도전해 보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15명 되네요. 예. 자, 그런데 이동수 대표, 네.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4월 2일 있었던 재보궐선거 5곳의 지자체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3곳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전남 담양에서는 일격을 당했습니다만 경남 거제시장은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짧은 60일의 시간 동안 이 선거 구도에 불리한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근데 이 4월 2일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 분의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 막 들어보고 했는데 그 졌다는 것보다 더 놀란 건 그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거제시장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날 정도로 큰 격차로 패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경남에서 그 정도로 지기가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지금 이 보편적인 민심, 보통 사람들의 민심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데에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탄핵 사태 때부터 탄핵이 한창 이제 거론될 때부터 사실은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당에 대한 장악력 이런 거를 놓고 다음 이제 차기 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워낙 이제 본인이 강하게 특히 이제 친윤 세력들 같은 경우에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이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2달 뒤에 뭐 대선을 앞두게 됐는데 과연 지금까지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해 오다가 이제 와서 중도 확장하겠다고 모두 전환을 하는 것이 이 중도층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곁가지성이긴 한데요. 그 국민의힘이 거론된 후보가 많은 건 그 아마 내부적으로 일부는 이번 대선은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일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논리든 어떤 그 이유를 대든 쉬운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딱 1년 정도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러저러한 고려의 차원에서 보면 뭐 손해 볼 건 별로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정치적 고려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존재감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만큼 이제 급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이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하고 위치가 바뀐 상황이고 따라서 여당일 때의 입장과 야당일 때의 입장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정치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뭐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뭐 그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들이 좀 있지 않나. 다만 좀 아쉬운 대목은 집단으로서의 여당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좀 적어 보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든 적든 길든 짧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아주 강경 노선을 함께 해왔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미 벌써 태세 전환의 모드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데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부터 해소가 되어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조금 정확히 하고 싶어서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파면돼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당입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거를 기준으로 여당 야당을 구별하는 거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여당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자, 가구신 기자.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동향이 궁금해지는 인물은 김문수 장관입니다. 자, 어떤 지금 향후 행보에 대해서 내비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장관은 턱걸이를 했을 때부터 이미 대선 출마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김 장관이 오늘도 사실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메시지 톤이 상당히 좀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김 장관도 곧 지금 이번 열리게 될 조기 대선판에서 본인도 참전하겠다 의사를 확실히 보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국회에서 뭔가 토론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인사가 왔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얼마나 줄을 섰느냐가 또 이 인사의 어떤 파괴력을 해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건데 네. 김문수 장관이 왔을 때 정말 사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의원들이 다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그걸 보게 되면 확실히 지금 여권 인사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에게 표가 쏠려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도 굉장히 지금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해하냐면은 지금 친윤계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확실하게 밀만한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본인의 뭐 성향도 그렇고 이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굉장히 윤 대통령한테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친윤계가 보았을 때 김문수 장관 얼굴을 내세워갖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혹은 지더라도 잘 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찐윤이 맞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기조기는 하지만 홍 시장은 호불호가 워낙 강하고 사실은 그전에 윤 대통령하고 후보 시절에 경선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역시나 친윤이 적극적으로 밀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 내에서도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승득 기자, 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떨까요?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 때문이지 좀 잠잠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지 최근에 또 잠잠했고요. 어떤 동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이번에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대신 이제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이제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관리를 하면서 시정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정감을 좀 주고 이게 그 능숙한 행정가로서 면모를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냈는데 상당히 그 수위에 고심을 하는 흔적이 보였는데요. 여러 뭐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지층을 향해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경선 과정에서 당원 표가 이제 거의 50%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일단은 이런 분들의 허탈함도 우리가 안고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곧바로 지금 잔치한 것처럼 마치 그 대선 얘기를 곧바로 꺼내면은 지지층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뭐 이런 스탠스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원들의 마음 바로 당심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5대5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이 본 경선에는 4명. 5대5인데 컷오프는 당원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7대 3으로 돼 있었습니다. 7대 3이죠, 그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전 있는데 대선 때요. 예, 네, 전 대선에서 그러면 이 당심과 관련해서 당심은 지금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심은 윤심입니까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하면 아마 좀 감정적인 또는 격앙된 뭐 이런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7대 3이면 더더구나 당심 우위가 되겠지만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게 어디까지 가고 그게 결정적이겠느냐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태세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변화의 모습이 좀 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그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일부 집단들이 그 포커스를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에서 이제 반 이재명으로 그 어떻게 보면 상징을 바꿔주는 효과가 꽤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어떤 역동성의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 유권자들이 상당히 축적돼 있기 때문에 또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연고가 없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그 하려 했던 그 어떤 그 모습들 그다음에 그 1년 전에 이준석 대표 체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역동성들을 보면 상당히 훈련돼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심이 우위에 서는 거는 뭐 지금 구조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과연 계속 그럴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15명 플러스가 되고 또 이준석 후보는 이미 그 당의 후보로 확정된 지금 유일한 후보죠 아마. 그렇죠. 네. 그 이준석 후보까지 감안하면 그 범보수 알겠습니다. 원샷 또는 투샷 그 경선 방식을 통한 후보 선출도 가능하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야당 민주당 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서아님, 법치국가로서 민주공화국으로서 오늘의 일은 슬프면서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되찾은 대한민국이 기쁩니다. 이동준님, 대한민국의 불명예스러운 날들 만들고 승리했다고 떠드는 분들 심기 불편하네요. 이은태님, 선거가 지연되면서 나온 온갖 소문들은 언론이 무시해도 되는 작은 얘기까지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여론인 듯 근거가 있는 듯 변질되고 커지는 겁니다. 언론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항할 대항마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경선 없이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예.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뭐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혹은 뭐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 거론은 되고 있지만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그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또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고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또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이 이제 2달 안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그렇게 그 선고를 빨리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했을 때 특히 이제 경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경선이 아까 이제 이성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 대선들 같이 예년 대선들 같이 뭐 한 뭐 3개월 4개월 치러지고 이러면은 또 어떤 뭐 역전할 그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경선도 뭐 한 달 이내로 치러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그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가구신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까지 실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법원에 가서 확정심도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고 못 줄 것이고 또 경쟁자도 지난 2021년이었나요? 그때 민주당 경선 때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더 좀 그렇게 뜨거운 경선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당의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구성도 그렇고, 지지층의 구성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확고한 주류이자 당의 최대 주주로서 이미 민주당을 뭐 본인 중심으로 재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명계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뭐 혁신적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 뭔가 능력을 뛰어나게 보여줬다거나 아직까지 또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지지층 내에서도 비명계가 특별하게 뭐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대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경선 자체가 요식행위가 되고 그냥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대관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경선이 치열할 거기 때문에 경선 기간 동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될 거고 누가 되든 어쩔 수 없이 지지층이 결집하면 컨벤션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반면에 민주당 경선은 조용하게 어차피 이재명 대표 되는 거 아니야 하게 되면은 경선 효과가 별로 없이 컨벤션 효과 없이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 지원 구조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나 만에 하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선 좀 흥행하긴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던지고 있는 통합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딱히 받을 만한 여건이 없긴 하지만 그런 조금 흥행 카드로서 활용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 협상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 부자 몸조심이라고 위험한 길을 택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선택일 거예요. 그 대장동 건도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비명계에 거론되는 주자들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들 간의 어떻게 연합전선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닌 거라고 보면 괜한 계기를 통해서 의도치 않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처를 받느니 보다 오히려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하게 가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바로 김건희 전 영부인과 관련된 이 동향이 사실 상당히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성택 기자, 혹시 김건희 전 영부인과 관련돼서 나오는 동향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그 오늘 이제 그 당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신동욱 당 수석 대변인이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거든요. 30분 동안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선 승리를 이끌어달라. 지도부가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당 지도부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안타깝다.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그런 내용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 자리에 동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현재 관저에는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지금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동수 대표. 네. 바로 김건희 전 영부인이 이제는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 또 각종 의혹에 노출됐던 수사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저는 민주당이 대선 전에 뭐 이걸 처리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부터가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고 또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제 추진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도층을 이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처리하진 않겠지만은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처리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김 여사와 유사하게 이제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됐던 그 전주 손모 씨가 얼마 전에 2심에서 또 이제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만큼 이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확정이 나왔습니다. 네. 유죄 확정이 됐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대법원이었죠. 예, 그 이제 관련된 이 혐의자들이 다 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의 좀 처지가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구신 기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전만 하더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 추진이죠.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파면 인용됐기 때문에 이 탄핵 추진은 접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 추진을 계속 해야 된다, 이제 그만 접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미 큰 살을 넘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오히려 중도층에게 좀 예민하게 반응될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의원총회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이 어쨌든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 이것도 민감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조만간에 임명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까지 전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계속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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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